노후 빈곤을 얘기할 때 이 단어 한마디가 다른 무엇보다 현실감 있게 아주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류노인입니다. 노후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면 탈일 뿐,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게으르게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자산 관리 잘 해오다가 막판에 잠깐 판단 미스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령기에는 누구나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기에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는 하루 한 끼로 만족하고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을 하고 있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폐유지를 수거하고 다닙니다.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병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폭염이나 혹한 속에서 냉방이나 난방 시설 없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끝내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노후 빈곤층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수입, 둘째는 준비된 노후 자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할 사람입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가족도 떠나버리는 냉혹한 세상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그 노후 빈곤층의 사람들. 나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모아온 재산 관리에 실패한 이분들의 일들을 갈무리하다 보면 은퇴 준비를 하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자료로 남습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지출입니다.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이 자녀, 교육비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산업은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그 국영수 점수를 올리는 것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60, 7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시듯 우리가 노년이 되는 때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자식 농사가 곧 노후 준비였던 시대는 끝났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에게 몰빵하듯 과도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신을 에듀푸어, 즉 과도한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빈곤층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결혼 비용은 정말 폭탄 중의 폭탄입니다. 학업 다 끝내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서 이제 한숨 돌릴 참이면 자식들이 결혼하겠다고 하죠. 집값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집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혼집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고픈 자식들의 욕망을 꺾을 수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냐마는 은퇴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자가주택을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자식 결혼 비용을 내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대한민국의 모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사교육비와 비싼 주택 구입비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개인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끝이 안 나는 성인 자녀 부양. 두 번째도 자식입니다. 이제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중장년 세대를 부모님 봉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덫에 걸린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키울 때도 넉넉하게 키우지 못해
쓰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손자 손녀의 성공이 할아버지 경제에게 달렸다는 말까지 있다 보니 더욱 마음이 안쓰러워지죠. 은퇴 이후 손에 쥔 것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연금이 전부인 상황에서 자식이 찾아와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업 자금은 없이 말입니다. 그 집 한 채 있는 것으로 담보를 대출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사준 집 마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 죽으면 자기 집이니 먼저 당겨 쓰겠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사업치고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자식 보기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집을 내놔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은퇴 인생을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것, 그것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수익을 노린 투자. 좀 잠잠해질만 하면 뉴스를 통해 은퇴자들이 어이없게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은 금융사기의 천국입니다. 금융사기범에 대한 형량도 세계에서 제일 적고 사기 쳐먹은 돈도 거의 환수가 되질 않죠. 그래서 사기범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도 또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사기범들이 은퇴자들에게 접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쓰지 말고 이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냥 고수익 이자만 받으라고 꼬드기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그냥 묻지도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범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약한 고리를 탁 건드리는 겁니다. 또 대부분 금융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과신해서 당하는 케이스도 아주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들에게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대형 금융사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유치를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듣도 보도 못한 파생금융 상품, 펀드 등을 투자하실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준비 없는 창업.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냥 급한 마음에 하는 준비 없는 자영업입니다.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뒤통수 맞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내몰리듯 나왔으니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야금야금 빼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급히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죠.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전체 자영업자의 72.3%가 된다고 하니 거의 모든 회사원의 종착지는 자영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과밀화, 과다 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가 넘쳐나도 치킨집을 또 하고 편의점을 또 열고 커피 전문점을 시작합니다. 경험 없으니 프랜차이즈에 100%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가맹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떼다 주면서 본사 좋은 일만 시킵니다. 창업 도전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부디 창업을 하신다면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너무 빠른 재산 증여나 상속.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노후의 평안함을 위한 불문율처럼 퍼져 있지만 자식들 설득에 넘어가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느 날 자식 내외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커서 이젠 집도 늘려야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턱없이 모자른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도 내 것이 될 테니까 이 집 팔아서 새 집에서 함께 살자,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 가문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죠.
아들 내외의 간절한 그 부탁에,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싫다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결국 나오죠. 노후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재산이 그렇게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고 꽈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재산을 내놓게 돼버립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방법은 많습니다. 노후 빈곤율이 약 40%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분들도 분명 자신들이 그렇게 살게 될 거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의 판단이 여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의 일상을 평온하게 해주는 한 가지,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있고 보람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세 가지 인간 유형.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내 자식은 감싸기 마련이고 부모가 아무리 여러 가정을 파괴하는 중죄를 졌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세상 최고의 부모라고 존경심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가족이며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받아주어서도 안 되고 용서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서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빌부터 살려는 자식입니다. 캥거루 가족이라고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25살이 넘었는데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부모 마음에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자녀들을 독립하라고 밖으로 내몰기는 많이 안쓰럽죠. 그러니 20대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30, 40대부터 생깁니다. 그 나이에 이르러서까지도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 슬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 몸 편하자고 자기 가족들 편하자고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나이 7, 80이 먹은 어머니가 자식들 삼시세끼 차려주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으로 끌어안고 있어야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착취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책임을 떠넘기는 자식이나 부모입니다. 옛말에 비 물어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마지막 목숨줄인 재산을 내놓으라는 자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 늘려야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노후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식들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한두 번 얘기했음에도 자꾸 찾아와 징징거린다고 저렇게 원하니 어쩌겠냐 하면서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 믿고 빚 얻어쓰고 갚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김혜수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수십 년을 정상의 연기자로 살아왔는데도 엄마의 빚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넣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간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죠. 그녀의 마지막 결정은 결국 엄마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겠죠. 세 번째, 희생양이 필요한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말만큼 이 세상에서 따뜻한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성격을 위해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 남매 중 외아들로 컸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수틀리면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학대에 참여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고 차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혼자의 힘으로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집을 나오자 먹잇감이 필요한 아버지는 다른 자식을 희생양 삼아 학대를 시작했다고 하죠. 이렇게 밖에서는 찌질하게 행동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을 자신의 감정 배설물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제일 가는 찌질이고 멍청이죠. 제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기를 바랐다면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도 필요 없죠. 상처 주고 빼앗아가고 희생양으로 삼는데도 가족이라고 혼자 안으로 삭히고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며 되레 가해자가 잘못될까 걱정하고 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올 때는 이미 천륜이고 뭐고 이용하려고 드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보다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죠. 끝까지 빌부터 살려는 자식, 책임을 떠넘기는 부모나 자식, 자식을 희생양 삼아 온갖 폭행을 저지르는 부모와는 용서도 필요 없고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얽매여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하는 4가지 걱정.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편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가까워야 생활이 편하니까 역세권이란 말처럼 편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혼과 졸혼, 그리고 황혼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애미혼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50세 전후지만 생애미혼율로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그 나이까지 미혼이면 그 이후에도 미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재혼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남자의 경우는 47세, 여자인 경우는 한 45세쯤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중장년 이후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살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참견과 간섭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자유롭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노후가 예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이 긴 노후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경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과 졸혼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5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575명, 여자 425명,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첫 번째, 경제적 도움이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 중 10%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싱글이 노후가 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 싶었지만 자식이 생활비 보태주는 것은 사실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맞이한 싱글들에게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금으로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연금을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개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 누적되고 개인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 하지만 한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꼬박꼬박 적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이죠. 이직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꽁돈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갯돈 탄 것처럼 말이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되면 연금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 노후를 생각해서 IRP라고 짧게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두 번째,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괜찮은지 들여다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인프라 친구를 말이죠.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와 친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라는 말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루는 말로 쓰이죠.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만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평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24시간 곁에 붙어서 간병인 노릇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혼자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사실 싱글이 아니더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부인 경우엔 한 명이 아프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싱글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드러눕기라도 되는 날이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까지 끊기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덜컥덜컥 저축해둔 돈을 헐어쓰기도 그렇습니다. 나중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혹시라도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다면 생명보험을 의료보험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싱글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상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에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CI보험이 있고,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된 GI보험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딱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1.8%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면 되는 거죠. 바쁜 사람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바쁘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두 가지는 바로 일과 취미입니다. 일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싱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얻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제고 싱글로 살아갈 날이 오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울한 싱글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연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젊었을 때는 수많은 인연들이 평생 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 지도는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내가 약속을 잡으려 노력해야 하고, 내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런 불균형한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끊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존엄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삶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바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쁘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은 단 1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잊혀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끼고,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듯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바쁜 일정을 배려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일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일까? 내가 귀찮은 존재일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패턴이 다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과의 불균형한 관계를 받아들이다 보면 점차 다른 관계에서도 이런 불균형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치 독이 퍼지듯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 언제 연락이 올지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순간들, 연락이 없을 때 느끼는 허탈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폐해는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었기에 한두 사람과의 불균형한 관계가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고 각각의 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즉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에는 비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쏟는 관심과 애정,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한쪽으로만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우리의 다른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기회조차 빼앗아갑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의 관계입니다. 수많은 지인보다는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을 이어가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관계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서로를 비추면서 각자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흐린 거울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왜곡되게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닌 손실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무리 공을 들여도 결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계의 단절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각합니다. 마치 방치된 정원에 잡초가 자라나듯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홀로 있는 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는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독버섯처럼 우리의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위축되며 심지어는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한 관계를 끊어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 신었던 불편한 신발을 벗었을 때처럼 어색하고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맞추어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창밖의 날씨를 바라보며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 수준도 놀랍게 변화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실망하고 애태우는 데 감정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도 있으며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느라 놓쳐왔던 수많은 기회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계가 있다, 없다의 차원을 넘어서 그 관계의 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와인 감정가가 와인의 깊은 맛을 느끼듯 우리도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안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관계의 선택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깊이 뿌리내린 신뢰가 중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며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는 화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어주는 건강한 숲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시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기에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기다림과 실망, 자책에 써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워진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잊고 있었던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나면 건강한 작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의 꽃과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관계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나무에 새가 깃들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관계는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오래된 꿈을 이루거나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일에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입니다. 수백 개의 연락처보다 단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합니다. 수많은 모임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승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향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승리인 것입니다.